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각각 보궐선거와 3년 후에 있을 선거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데리고 지금 이야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인사청문회 자료도 사용을 하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김현철 경제보좌관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이야기한 게 재벌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란다. 스스로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재벌 개혁의 개혁이었습니까? 아마도 국방과 검찰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가면서 네. 재벌에 대해서는 조금 스스로 정화 활동을 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순환출자 문제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문제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나 홍보비를 가맹점주들에게 약간 떠미는 그런 네. 역할,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그만하고 스스로 좀 다시 약관을 개정하는 등의 역할을 해라라고 아마 좀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재벌이 그런 약관 개정 수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 지탄받는 것은 아닐 테고요, 지금.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또 이번에 삼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상속을 매개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정경 유착이라든지 이런 걸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안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가 개조되는 것과 재벌로부터 위에서부터 상단부터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언론 노출도나 아니면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약간 비중이 잘못 조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조금 구분은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재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주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배구조를 상속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갖기 위해서 결국 국민연금공단을 사실 그 국민의 혈세를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지 재벌 자체가 너희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갖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무도 지금 법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알리바바의 마인을 놓고 중국 정부 공산당이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국제분쟁소송위원회 제소를 한다거나 미중 간에 어떤 무역 마찰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국가의 유치 산업을 육성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그건 다 묵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문제는 우리 재벌이 왜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기득권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수가 사실은 계획했으면 좋았을 것을 보수가 못하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진보가 좀 와서 이거를 좀 들여다보는 다른 시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아까 우리 장경태 위원장이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시스템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정한 거래와 시장 경제가 좀 더 정당한 대가를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지불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또 일감 몰아주는 문제, 이런 홍보비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마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최근에 재벌과 이제 회동했을 때 그때 보면 그날의 메시지 전체는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보다가 오뚜기 참 착하네요. 요거였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뒤에 또 후속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오뚜기가 그럼 우리 산업 전체가 따라가야 되는 롤 모델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도 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비전을 세운 대로 재벌들이 따라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방향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이렇게 신수종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는 방향이 될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는 들어와가지고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 창조 경제를 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어떤 조치라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그럼 신수종 사업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회의할 때마다 신수종 이럴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절렁거리는 거였어요. 아유, 하여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벌 계획이라고 하는 이 재벌이라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재벌 스스로가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 제가 다른 핵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개혁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너무 향하고 있는 칼의 어떤 방향성이 특정화돼 있다. 이게 개혁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면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까도 재벌 개혁 저들이 대충 이렇게 두리뭉실 가는데 요 검찰만큼은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 많은 분들이 이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이거는 보복이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정직한 거 아니냐. 이게 내용이거든요. 검찰개혁 핵심은 사실 기소권과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병우 영장기각 사건처럼 검찰이 혐의 자체를 줄여서 재판에다가 기소를 하면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 해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병우의 핵심 이번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 사실 우병우가 지금 영장이 기각된 상황인 거고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검찰과 경찰 이번에 항명사 파동까지도 났었고 행자부 장관 직접 고개까지 숙이셨는데 아마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권한을 어떻게 분배해 나갈 것인가. 워낙 이 철옹성 같았던 검찰의 힘, 이 파워를 좀 나누자는 논의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제 검찰 계시던 분들 말을 들어보면요. 검찰을 항상 특검처럼 돌리면 된답니다. 우리 국민들이 특검 하는 거 보면서 많이 환호했지만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독립성입니다. 검찰에게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 주게 되면은 그리고 정해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은 그 안에 인사권자 눈치 안 보고 할 일 다 하면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검찰 조직이 특검보다 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조직도 크고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특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거는 결국 인사권자 눈치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 오히려 대통령께서 인사를 통해 가지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누구를 대통령께 신임하는 게 보이는 순간 거기에 라인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 달라붙으려는 사회 전체가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검찰 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을 어떻게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처음에 정권 초기에 이제 예를 들어 그때 돈봉투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검찰 기강 잡기 했던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좀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을까봐 저는 약간 걱정입니다. 사실 인사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시스템의 문제였는데요. 결국 말씀드렸듯 기소권을 공수처에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에 좀 나눠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검찰 개혁이 기소권, 수사권에 있다. 경찰과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와 금리 정책을 각각 나누어 쓰느냐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핵심 문제로 한번 개혁 핵심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늘인 모양인데요. 최재성 전 의원 최고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참석한 모양입니다. 로드맵을 내놨는데 4개 분과인 정당 시스템 분과, 정치문화 분과, 제도 개선 분과, 비전 분과. 아따 분과도 많네요.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또 분과 들어가려고 난리가 나겠네요. 여당은 여론조사상으로 높은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83% 거의 그죠? 이 정도는 김영삼 정부 이후에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감히. 민주당 내 산적한 문제, 개혁할 문제 어떤 것을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제 민주정당 4.0이 이제 실험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87년 이전의 정당과 또 그 이후의 정당 그리고 국민참여 경선이 시작된 2002년 이후의 정당 그리고 이제 2017년의 정당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정당과 국민과의 벽이 이제 어떻게 허물어질 것이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라인 입당이라든지 인재 영입이라든지 예산 마켓 같이 국회의원이 예산을 직접 심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예산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혁신의 아이콘들을 어떻게 이제 정당 구조로 안착시킬 것인지가 이번 실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 의견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최성 의원이 이제 사실 개혁 칼을 뽑아 들었다라고 보면 될 수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지지율 하에서 요 관리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봅니다. 앞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보면 선거판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더 더러운 게 뭐냐면 당내 정치입니다. 당내 경선이고 이런 것들인데 내년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개파 또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오히려 이제 만약 민주당이 고지지율 유지해가지고 당선에 유리하다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은
또 이제 당내 선거는 정말 이제 관리 안 되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한 이제 개혁위원회라 저 보지 뭐 사실 당내 소통 구조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직접 국민이 예산을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사실 당에서 돌려보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어떻게 힘을 빼는 그런 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말하면 새누리당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조금이라도 더 대통령과 가까운 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진박 소리 만들어내고 뭐 이런 상황이 내년에 안 벌어지게 하려면은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힘을 잘 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뭐 네오박, 친박, 뭐 친문, 뭐 반친안까지도 나오고 다 그랬죠. 근데 두 분이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과연 당내에 어떤 이 의사 전달 그리고 의견 반영이 이루어지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두 분이 자꾸 말씀을 뱅뱅 돌려가셔서 제가 바로 정면으로 던질게요. 지금 민주당 여당안을 보면 당청 간에 상당히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지적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찌라시 수준의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미애 대표의 어떤 불만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방자치제 선거가 들어갈 때 공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인사의 문제에 관여해서 청와대가 진짜 손 놓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관여를 할 것인지 그 시점에 관여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안 그래도 그 추미애 대표와 장하성 실장 그리고 김태년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낙연 총리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제 회동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제가 이번에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도 보셨듯이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연히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고요. 또 추미애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또 강령과 정책에 의해서 민주당의 색채를 많이 부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이번 그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는 야당과의 좀 어떤 추미애 대표가 좀 강경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훨씬 더 협상력이 넓어졌습니다. 사실 오히려 여당과 야당을 중재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청와대가 좀 더 감싸 안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당청 간의 갈등보다는 아마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 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반영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또? 대부분 그래도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뭐 최소한 청년에 관련돼서는 제가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니까 개혁은 필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해운 대표가 나름대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져가는 것 같고요. 젊은 보수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바른정당 안에서 개혁,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개혁은 어떤 것인지요? 저희는 지금 뭐 이제 원래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에 이제 들어오니까 뭐 가구 재배치하고 이런 데도 지금 이제 버려야 될 게 많죠. 버려야 될 게 좀 많고 그리고 또 일손도 예전에 이제 큰 집 있을 때보다 좀 부족하고 하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공간이 많습니다 좀. 그래서 행사 기획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당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뭐 거의 청년의 목소리랑 거의 뭐 기성 정치인의 목소리랑 등갑니다. 네. 그때 말씀하시기에 당원 중에서 25%가 청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그분들이 끌고 왔던 그 뭉터기 당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비율은 또 이제 청년 당원들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의 비율은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시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일정하게 행사하실 텐데요.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세우고 생각해 두신 거 있나요? 저희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원래 원칙으로 택했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 구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준석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형태의 공천 방식이 갈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 방식을 따라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선배 정치인들이 가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 의원대로 가고 선배 의원분들은 선배 의원대로 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정치를 하게 되면 개파 싸움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파 조직 싸움이 나거든요. 근데 상향식 공천이란 말이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이 선택하느냐 또 국민 여론조사 선택하느냐 이걸 50대 50을 섞이느냐의 비율의 문제였지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전략 공천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지 않았어서
예, 익숙한 단어.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나중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50대 50 그러지만 아유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어떤 그리고 또 분명히 한 가지 했었습니다. 예, 또 분명히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지자체 선거에 그 나오는 후보들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그분들은 그렇죠. 행정가이고 이 시구에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조금은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런 문제가 이제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제를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약간 네. 우려되는 건 뭐냐면 사실 당원 가입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뭐 보면은 고깃집 하신 분 한 분은 4개 당의 당원으로 가입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거든요. 근데 네.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못 잡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왜곡도 있고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표현한 그렇지만은 대의민주주의 완성 또 당원민주주의 완성에 약간 나중에 그 뭐라고 할까요? 결과에 대해 가지고 또 태클 거고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당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야 같이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공천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다도 이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제 내년에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구청장 선거 다 있다 보니까 당원 모으기 경쟁이 이제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 장 대표는 장 위원장은 뭐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이 지자체 선거의 공천 문제가 좀 가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이 담론적인 이야기 말고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들이 좀 더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할당 제도라든지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후보들의 후보 등록비나 선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정당이 내는 돈만 광역의원 300만 원, 뭐 기초의원 200만 원인데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10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할당 제도 한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상향식 민주주의랑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했지만 모 당의 그 젊은 정치인 후보들을 이렇게 직접 인재라 그러면서 영입한 경우에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그죠? 사고 친 경우가 지금 2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작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내미 제보조작 사건 터졌죠. 그다음에 그 총선 때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홍보비 또 유용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재를 영입하고 좋은데 또 한정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그렇죠. 왜냐하면 두 당에서는 그런 부분은 깨끗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인적 청산 문제와 함께 공천 시스템의 좀 투명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박이라고 불리는 인적 청산 문제. 네. 앞으로 오늘도 보니까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정당에게 우리가 남이가 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지역구에 따라가 좀 그 입장은 갈리긴 하는데요. 네. 저 같으면 뭐 친박 청산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우기보다는 아예 집을 따로 차리자 해서 바른정당에 넣은 것이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친박을 척결할 수 있다. 뭐 친박의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척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내부적으로 투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시면 나오셔야죠. 그쪽에서. 친박이 안 좋은 모습이 뭡니까? 1, 2, 3 딱 하면. 결국에는 뭐 공천에 있어가지고 개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정당의 이념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을 내칠 때 보면은 유승민 의원이 당 정체성이 안 맞는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2012년에 김종인 박사랑 같이 이제 정강정책 개정하면서 해놓은 정강정책대로라면은 오히려 지금 그 안에 진박들이 하는 말보단 유승민 의원이 하는 말이 정강정책에 맞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거 안 읽어보고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당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그 인적 청산이라는 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적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적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실망 많이 했었거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120, 160석에 있다가 정말 살림이 줄어들어서 20석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완전히 뭐 월세, 사월세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게 상당히 절실하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만 하더라도 99명 정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90명 정도 가지고 그런데 있죠. 자유한국당이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좌관들하고 이렇게 비서관들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한테 책임 당비를 5만 원씩 이렇게 3만 원씩 걷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직자를 정리하고 이제 10% 가량 한다 그러고 하니까 명예퇴직금도 줘야 되겠고 자산 규모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희 2월 6일에 이제 신당서를 입주했는데요.
신당사 입주할 때 당사 아마 제가 알기로 170억 그러니까 정작 남들 집 사지 말라 그러면 자기들은 집 사가지고 그 정도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이제 80% 내가지고 당사 산 거 아니에요 벽 주고 겨우겨우 빚져서 샀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산 자체가 1,000억이거든요. 10년 동안 좀 어렵게 살다가 한번 대박 터뜨렸는데 아니, 국민들은 빚내가 집 사지 말라 그래놓고 당사를 빚내가 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당문을 열심히 하기 위함인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1,000억의 자산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170억 가지고도 정말 10년간 상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말 당이 휘청거릴 정도였거든요. 재정 상태. 근데 1,000억의 자산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당이 별로 그렇게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이준석 의원 지적했지만 할 말 없을 것 같고요. 자,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 쇼미더 당카. 오늘은 개혁과 혁신의 주제였던 만큼 당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계시는 두 젊은 분들께 스스로 선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한번 남겨주시죠. 마크롱 다들 아실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죠.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장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 장관을 꿈꾸고 본인이 시켜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능한 형제가 너무 많잖아요. 착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네요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한번 시켜달라고 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저는 지역구 열심히 관리해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해훈 대표께서 이제 최근에 당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당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한마디 드리고 싶다면은, 바른정당 지금까지 뭐 짧은 역사긴 하지만은 그 역사의 굴곡 속에서 우리 갈 길 간다라고 할 때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일 때 지지율이 낮아졌던 그 추이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원래 했던 원래 바른정당이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가칭 개혁보수신당이었거든요. 개혁한다. 그리고 또 신당을 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딱 듣고 보니까 두 단어로 되네요. 존재의 이유. 그죠?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와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기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것.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중에 집권 여당이 되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유념하시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867번님이 오늘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셨네요. 리더는 전투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전문성 있는 의견을, 국민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제 이름 치시면 되고요. 오늘 비가 또 부슬부슬 오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박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